네, 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들을 살펴봅니다.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고 오신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 여의도 TMI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시선이 딱 집중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가 조용할 정도가 아니었죠. 아예 열리지도 않다가 네. 겨우겨우 열렸는데 이게 문 닫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부 기자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이 상황까지 통틀어서 보자면 저는 이 좀 한국당의 노림수가 먹혀들었다. 노림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도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대여 투쟁력에 대해서 당내에 좀 의심을 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 릴레이 단식이라든가 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네. 아무튼 좀 투쟁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당 내에서는 아 되게 투쟁력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얻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실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한국당 의원을 만났는데 아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다르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연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고 뭔가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뭐 전략이라고 그런 반응을 꼭 예상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민주당이 판을 키워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잔다르크를 만들어줬다. 민주당이 오히려 네. 뭐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노림수였다면 제대로 먹힌 것입니다만 그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내용의 뭐 여러 문장이나 표현들이 네. 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4651님도 적당히라는 말이 있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라는 지적도 해주고 계십니다. 뭐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네. 뭐 민주당을 향해서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표현을 또 고스란히 나경원 대표가 받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네. 내용들은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박순봉 기자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는 여의도와 청와대 아니면 뭐 여의도와 내각 이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의도와 저기 종로구 쪽을 같이 보겠다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 8일이죠. 금요일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3기 내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장관 등을 새롭게 내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새롭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현직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현직 의원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여의도와 청와대의 역학관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대통령의 임기가 있으니까 예. 그 장관들도 대통령하고 같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같이 하면 네. 뭔가 연속성도 있고 더 좋지 그러면 않을까 좋겠죠. 싶은데 네. 이걸 개각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먼저 좀 쇄신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부 부처에서는 사람 바꾸는 게 특히 장관을 바꾸면 굉장히 많이 바꿨다라는 네.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지난달 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좀 잘 안 됐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현역 의원인 장관 4명이 빠지는 거거든요. 김현미, 김부겸, 도종환, 김명춘 의원 이 장관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2명의 의원들이 장관으로 들어가잖아요.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진영 의원이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네. 이 청와대가 좀 당의 총선에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총선 1년 전부터는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관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 건데 그만큼 청와대도 내년 총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입각하는 후보들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었죠. 과거 박근혜 네. 정권 그 네. 초대 보건복지부 맞습니다.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진영 의원. 네. 그 서울 용산에서 4선을 지낸 인물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당을 바꿨던 그렇죠. 거예요.
2016년에 SBS가 좀 총선 선거 방송을 재밌게 해서 히트가 됐었는데 네. 그때 진영 의원을 진영 바꾼 진영 이런 별명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는 박근혜 정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 네. 그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친박이었죠. 근데 복지부 장관을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그게 노인연금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스스로 사표를 던져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비박계로 낙인이 찍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공천을 친박계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때 학살 대상자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엔 그 김종인 대표의 영입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용산에서 당선이 된 인물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아주 주류 민주당 내에서 주류인 친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오히려 비문계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그 내각 개각을 두고 탕평 인사다 이런 평가도 그 진영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박영선 의원 역시도 비문 의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자, 박영선 의원은 뭐 워낙 유명한 네. 그 국회의원이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건? 네, 뭐 별명은 재벌 저격수죠. 재벌 개혁의 소신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재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많이 발의하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또 내정이 된 것 같고요. MBC 기자 출신이고요. 또 청문회 스타입니다. 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굉장히 활약을 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박 내정자는 아마 청문회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쳐서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청문회 스타였던 만큼 또 반대로 본인이 그 대상자가 되니까 관심을 많이 끌 걸로 보입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전을 했었어요. 지난해 우상호 의원과 함께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계속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각 명단이 나오기 전부터 함업형에 그렇죠. 오른 네. 인물인데 빠진 거죠. 원래 박영선, 진영 의원과 함께 우상호 의원도 그 문체부 장관으로 좀 얘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 의원은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도 새 의원 중에는 가까워요. 완전히 친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은 좀 어려워지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인물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빠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한번 인사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놨다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이제 우상호 의원 본인은 지난 11월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 문 대통령이 중진 의원을 3씩이나 서울에서 빼는 게 바람직하냐. 그 의원이 이제 서대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서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하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진 거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혹은 좀 남아 있는 게 이게 입각설이 나왔을 때부터 만약에 그 만류 때문에 빠진 거라면 진작에 뭐 제외가 됐어야 됐는데 나오다가 빠진 것 때문에 조금 뭐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검증 과정에서 뭔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뭐 있는 거죠.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만약 장관으로 간다. 네. 이걸 그냥 우리 일반 회사로 보자면 네. 승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의원들의 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승진 코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의원들 스스로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의원들을 이렇게 그냥 국회의원으로 통칭해서 보지 않고 선수로 좀 나눠서 보면은 가고 싶어하는 코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수라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뭐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그렇죠. 네. 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초선 그 네. 처음 당선이 됐을 때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변인을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재선 의원 때는 그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죠. 원내수석부 대표를 선호를 합니다. 이 3선 때는 통상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선이나 4선 때 당 원내대표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뭐 어느 정도 됐을 땐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장관도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박영선 의원이나 그다음에
사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우상호 의원도 이미 원내대표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코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이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은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을 뭐 추가적으로 쌓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취준생들이나 스펙 쌓는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도 스펙이라는 걸 쌓는군요. 네.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 장관을 해본 의원들한테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장관이 좋으냐 아니면 의원이 좋으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기자들 질문 참. 네. 예. 이건 뭐 사석에서 하죠 주로. 네. 네. 근데 보통은 뭐 저는 거의 90% 정도로 느끼는데 장관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조직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딸린 조직들도 사실 규모가 그렇죠. 훨씬 크죠. 의원실은 뭐 9명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그야말로 수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 각각의 부처에서 정책을 진행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의미가 있겠어요. 네. 하긴 뭐 국회는 의원이 된 다음에도 문이 안 열려서 일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장관들은. 네. 이게 근데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이게 실제로 의원들 중에는 아, 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 장관의 내정이 되면은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라는 거를 이제 보내줍니다. 네.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재산 신고 사항은 물론이고 뭐 이력서, 재직 증명서와 뭐 관련된 온갖 서류들이 다 와요. 증빙 서류까지 다 그 포함해서 사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사청문위원으로 의원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야당 의원실하고 언론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문제점이 없나 이걸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로 보면은 청문회에서 계속 그 내정자가 낙마를 해서 정권 자체가 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해결책으로 의원 출신을 내기도 하는데요. 뭐 의원 불패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원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선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검증을 기본적으로 좀 하게 되잖아요. 상대 진영도 비판을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의원들끼리는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나서면 후보가 되면 청문회가 좀 약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편의를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물론 당이 다르더라도 싸울 때 보면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친한 경우가 많고 또 이 같은 반에 들어온 뭐 동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국민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무슨 자기들끼리 그 편히 봐주고 그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다가 장관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또 사실 통과를 못하더라도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의 절차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내각으로 들어가는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당 밖에 있다가 네. 이제 여당 밖에 있다가 여당으로 다시 들어오는 인물이 있죠.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양정철 전 홍보 비서관인데 일단 양정철 비서관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뭐 문재인의 남자다 아니면 문재인의 복심 아니면 실세 중에 실세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삼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전해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 양 전 비서관 이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실세죠. 뭐 아시는 만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양정철 비서관의 별명이 양비예요. 양비. 네. 이 양비가 이렇게 측근인데 왜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을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그 양 전 비서관은 백의종군을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좀 측근들이 주변에 남아 있으면 새 인물이 못 온다 이런 얘기를 뭐 표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항상 양 전 비서관이 뭐 입국을 하느냐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연락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2018년 1월이죠. 제가 한 7개월 정도 민주당 출입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 양 전 비서관이 북콘서트를 하려고 귀국을 했었어요. 네.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때
저도 이게 실세긴 실세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북콘서트장에도 기자들이 엄청나게 왔고요. 그다음에 기자들뿐이 아니고 저는 그때 1월 30일 날 그 콘서트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 네. 1월 30일에 갔었는데 지금 내정된 그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탁현민 행정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와서 화려한 인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청와대 회의하는 자리 같았겠군요. 근데 특히 임종석 실장이 와서 굉장히 주목받았죠. 뭐 몸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주목받는 양정철 전 비서관, 이번에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원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 민주정책연구원은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전 제시하는 거는 물론이고 여론조사, 그다음에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여의도에는 양대 연구원이 있습니다. 뭐 예상하듯이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여의도 연구원이 더 좀 오래되고 좀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역량이 좀 높게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 총선이나 이런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연이라는 게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줄여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영향력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이 양 전 비서관이 원래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친문 핵심이 원장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기획이라든가 인재 영입,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당청 관계를 좀 소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큰 판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내년 총선을 총 기획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보면 되겠죠. 6542 끝번호 쓰시는 새싹이신데요. 첫차 운행 중인 버스 기사입니다. 순봉 기자님. 항상 고뉴비를 통해서 국회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파수는 103.5 고정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새싹님. 팬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박순봉 기자.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0117 끝번호 쓰시는 분이 봉급은 양쪽 다 받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었다가 장관 되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 질문은 실망이 안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꼭 설명을 반드시 드리도록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여의도 TMI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